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백두산 호랑이 김정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초창기에 국군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헌병 부사령관, 또 평양 헌병대장, 또 각도 경찰국장, 치안국장까지 한 그런 인물. 이 사람이 요즘에 좀 비난받고 있습니다. 뭐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비판이고 부정적 평가인지 우리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로마를 불지르고 제가 될 때까지 구경했다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징기스칸, 지구상에 있는 인구 11%를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죽여서 그 뼈와 해골로 탑을 쌓았다는 티무르, 그리고 또 유학자를 생매장하고 그 학문적 업적을 전부 불태워 버렸다는 진시황. 우리 이런 사람들 역사를 배우면서 단순하게 악마다, 사탄 같은 지도자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장 과정,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진짜 그들의 이야기, 리얼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1922년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서 경산초등학교 5학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업을 잊지 못하고 대신에 그 손수레 공장, 철공소 같은 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해머지를 하면서 완력이 아주 센 사람이 됐는데, 원래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구한말 군인이었기 때문에 체격이 장대하고 그런 기본 체력이 있는 데다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완력이 세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일본군 지원병 제도가 생겼을 때 지원병으로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군인이 되고 거기서 한번 귀국했다가 그 다음에 1941년에 또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또다시 뉴기니, 필리핀 이런 남양군도에 가서 아주 악조건 속에 군대 생활하고 참 행운이 있었는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죠. 해방되고 난 뒤에는 경찰관 군인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또 하사관으로 그 군대에 있었고, 1946년에 경비사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미군정기 경비사관학교는 지금 육군사관학교와 똑같습니다. 거기서 1기로 그 입교를 해서 소위 인간을 합니다. 이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원래 상사 이상의 그 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중사 졸업입니다. 군조 출신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계급으로 치면은 중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관이 자네가 뭐 연병장 50바퀴를 돌면은 생각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그 장교가 되겠다는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시험관은 뭐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로 시험바퀴를 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관이 뽑아줬다 이런 에피소드가 전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할 때는 또 행운이 작용합니다. 원래 60명이 그 입교를 해서 마지막으로 41명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40명을 뽑기로 했기 때문에 1명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험 성적이 가장 낮은 사람이 김정은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서 또 이렇게 생도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명이 자발적으로 퇴교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구제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교관으로 있던 장창국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작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6년에 장교 소위가 되고 1947년에는 또 8개월간 그 장택상, 당시에 그 미군정 수도 경찰청장이죠. 청장의 그 개인 경호원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앞에 경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장택상이고 어디에 손을 뻗어서 안내하는 사람이 김종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김종원이가 그 남쪽에서 가장 힘 있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이런 미국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명성을 얻어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되는데, 이때부터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를 보면은 부산에 오연대가 주둔했는데 거기 일대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9사건, 그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정원부대로 파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의 일대대가 여수로 출동을 한 거죠. LST를 타고 그 해안으로 바다에서 상륙을 하는데, 첫 상륙이 그 반란군의 어떤 사격으로 인해서 상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일 날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전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상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보면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김정은과 그의 부대가 좀 여기서 잔혹한 짓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은 반란군, 포로로 잡힌 반란군 병사, 그리고 가담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처형을 집행하고 또 뭐 심하게 때리고 뭐 그런 어떤 가혹한 일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쓴 그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든지 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 이런 책에 보면은 주로 이때는 살인 처형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 대신에 그 나무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대나무라든지 주먹으로 가지고 그 잡힌 포로나 그 가담자들 아주 그 심하게 때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이 가담자 중에는 이제 뭐 여성도 있었고 그 어린이도 있었다. 이 어린이가 청소년인지 아동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혹하게 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이 당시에 많은 그 반란군 병사들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서도 재판을 거쳐가지고 또 처형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정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이가 1949년이 되면은 연대장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빨리 승진하게 된 것은 여기 그 무장국 그 공비들, 특히 그 공산 게릴라 토벌에 있어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웠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949년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원래 중국은 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결국은 공산 게릴라들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미군도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에는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할 때입니다. 아주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어수선한 시기고 안보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 게릴라, 이 토벌 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자칫 중국 공산화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위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활약한 것인데, 공산 게릴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하다, 너무 가혹하게 토벌했다고 하겠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25 참전합니다. 그 김정은이 연대장으로서 38도선에 6.25가 터졌을 때 38도선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7월 20일경이 되면은 하동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군이 전부 후퇴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동에 온 거죠. 그렇게 있다가 7월 21일 날 영덕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당시에 보면은 원래 북한군이 외관을 거쳐가지고 다부동 쪽으로, 대구로 공격하기 위해서 다부동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북한군 3개 사단이 공격하지만은 결국 백선엽의 1사단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군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영덕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덕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워크 중장의 어떤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그 미 육해공군 포병 그리고 폭격 뭐 해군 한포 사격 모든 그런 그 화력을 영덕 쪽으로 집중을 시키고 또 김정은의 22연대도 거기에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결국 영덕을 지켜내지 못하고 영덕 남쪽으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월 21일 날 김정은의 22연대가 투입됐는데 7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기 교체되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미 군사고문 에머리치 중령하고 그 아주 반목을 하게 됩니다. 원래 김정은은 그 비정규전의 명수입니다. 그 공비토부를 할 때처럼 이렇게 그 유격전 그런 것을 잘한 사람인데 여기 투입했을 때 미군들은 당연히 정규전 그 방어선을 지키는 어떤 그런 정규전을 그 생각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김정은은 자기가 거느린 어떤 부하들의 훈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비춰봤을 때 정면 대결보다는 어떤 그런 그 유격전 방식 그런 것을 선호했는데 그 점에서 한미 간에 아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 측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뭐 불가불 교체를 해준 거죠.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미 군사 고문이나 미국 측의 어떤 것을 수긍을 해서 교체해 주었다기보다는 일단은 교체해주고 바로 그 헌병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 미국 측 주장을 그대로 수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교체됩니다. 우리 김석원 사단장도 교체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한미 간의 그 어떤 작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의 교체도 우리가 봐야 되고, 김정은이가 거기서 특별히 뭐 군사적으로 무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어떤 작전 방식의 어떤 차이 그런 데서 유래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헌병 부사령관으로서 김정은이가 또 백인엽의 17년대 이거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는데 당시에 병력이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500명을 차출해 가지고 충원해 줍니다. 이런 거 백인엽 연대를 도와준 것이죠. 이런 또 좋은 일도 했습니다. 김정은 하면은 우리가 가장 획기적인 게 북한에서 건계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계는 순금이 아니고 금과 동이 구리가 섞여 있는 그런 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가더 사령부는 북한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것을 누가 임시적으로 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군이 하겠다고 나섭니다. 원래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동해안에서 국군은 10월 1일 날 북진을 합니다만은 38도선을 돌파하죠. 근데 미군은 조금 더 늦게 10월 초에 10월 6일경에 38도선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하는데 그 직후에 메가더 사령관은 평안남도 그리고 평양 진남포를 관할하는 군정관 먼스키 대령을 보냅니다. 먼스키 대령 보고 군정을 하라는 거, 임시 군정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미군의 관할을 수긍하면서도 김정은 헌병부사령관을 평양 헌병대장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당신이 가서 평양에서 우리
그 국민이나 마찬가지인 북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축은 그 미군정에서도 임명한 평안남도 지사, 또 김성주, 그리고 또 평양시장 우재순,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가지고 평양에서는 뭐 3명의 권력자가 있는 거죠. 3가지 축이죠. 먼스키, 그리고 김종원, 또 여기 우재순, 이 평양시에서 3자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포고령은 당연히 그 미 군정관이 포고령을 발령하고 또 모든 통치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뭐 그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은 자체적인 포고문 또 뭐 이렇게 명령문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발령을 하고 또 공산분자들을 체포하고 때로는 뭐 총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치안 질서를 잡아갑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건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제를 지나면서 해방되고 난 뒤에 남북한에 2개의 큰 재련소가 있습니다. 남쪽에 장항 재련소가 있고 북쪽에 진남포 재련소가 있습니다. 이 재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진남포 재련소에 있던 건개, 그리고 또 백금,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거우니까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이것을, 그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총책임자가 방진호 총자라고 합니다. 이 방진호 총자가 이제 정치보위부 소속이고, 또 이 건개를 숨긴 책임자입니다. 자기가 건개를 숨겨놓고는 그 일을 해준 인부들은 전부 다 후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은 또 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남아가지고 이 보물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남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았는데 결국은 체포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먼저 미군 HID가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 일주일간 그 자기 미군 숙소 장교 숙소에 데려와서 재워주고 또 아주 뭐 음식 진수성찬 대접하면서 그 건개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밝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심지어는 뭐 미국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 또 뭐 정착금 10만 달러를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행히 그 방 총자가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개는 우리 조국의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것이다. 근데 외국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석방이 됐죠. 이 소식을 듣고 김정은 헌병대장이 그 헌병 1개 소대를 진남포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촉해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방진호 총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설득을 하죠. 이거 남의 민족에 넘어가서 되겠느냐, 기순해서 이것을 우리 그 대한민국에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당시에 그 방진호 씨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발설하고 나면 날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명보장부터 먼저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만으로는 안 되고, 김정은 헌병대장이 직접 이것을 생명보장을 해주면 자기가 실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이가 그거를 진남포로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자동차가 고장나면서 중간에 더 못 가고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니까 뭐 헌병대장이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다면 자기는 실토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밝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발굴을 했는데 건개가 17톤입니다. 그리고 또 백금이 30톤 뭐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들, 광물들을 전부 다 발굴을 했죠. 그걸 이제 배에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동 1호, 대동 2호 이렇게 나눠서 실었는데 건개는 1호에 실고 나머지 백금 등은 이제 2호에 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이 11월 30일 날 진남포에서 LST가 출발을 했습니다. 철수를 한 겁니다.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 철수하는데 11월 30일 날 철수할 때 일단 방진호 총자가 기순했지만은 이제 국군하고 같이 가면은 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미군들과 같이 그 LST를 타고 가라. 그렇게 하고 김정은은 여기 1호, 2호에다가 근계를 싣고 이렇게 인천을 거쳐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불행하게도 2호는 그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고 있던 사람들도 안타깝게 죽었고 거기에서 백검은 전부 다 백검과 그 중요한 금속 약 1조 원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백령도 앞에 지금 바다에 아직 수장돼 있는 거죠. 아직 못 건졌습니다. 그 대신 이제 대동 1호는 인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왔고 그것을 한국은행에 넘겨서 결국은 순금으로 이거 재련을 했습니다. 장항재련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약 304억 원 상당입니다. 당시에 30톤을 재련을 해가지고 304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재정에 국고에 수납을 한 것이죠. 이거 대단히 큰 공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태극 무공문장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그 김정은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이제 거창 사건이 이제 1951년도 이 전쟁 중에 2월 달에 거창 민간인 뭐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군에서는 그 공산분자하고 통했다 이렇게 해서 통비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정식으로 처형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상당히 그 지금 역사적 평가는 그 오히려 학살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그 국회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그 헌병 사령관으로서, 이것을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공비로 위장해서, 공포를 쏴가지고 그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12월 달에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공을 인정해가지고 특별사면으로 석방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경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김정은이가 좀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1952년도에 전북경찰국장을 하고 53년도에는 경남경찰국장 그리고 54년도에는 경북 그리고 55년도에는 전남경찰국장 그리고 1956년에 치안국장이 됩니다. 치안국장은 지금의 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뭐 경찰총수가 된 것인데 계속 그 이승만 정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도 경찰국장을 거쳐서 경찰 총수까지 됐다. 그런데 1956년대에 보면은 국내 정치가 상당히 그 혼탁했습니다. 그 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여당인 그 자유당에서 이기붕이 나오고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부통령으로 선출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그런 관계 속에서 정치가 조금 불안정했죠. 이때 이제 그 장면이가 민주당 어떤 전당대회에서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저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은 다행히 그 손을 맞췄습니다만은 여기서 누가 이것을 그 조정했느냐, 배우가 누구냐 이런 게 문제가 됐죠. 결국 총이 경찰에게서 나왔습니다. 권총이 경찰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끝을 파보면은 이기붕이가 배우이지만은 또 중간에 또 김정은도 배우 중에 한 명이다. 왜냐하면 중간 그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김정은이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또 부정적 낙인이 찍혔죠. 김정은을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두산이라는 것은 뭐 김정은이가 기자들에게 호랑이라고, 호랑이 앞에 백두산을 붙여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 별명이 어디서 붙었느냐? 이거 이제 그 경북도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물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1948년에 그 부산에서 일대대장을 할 때, 부두에서 말하자면은 노상 방뇨를 한 미군 한 명과 이렇게 실랑이 끝에 완력을 휘둘렀는데, 여기에서 아주 후려쳤다 그러죠. 그래서 그 미군이 도저히 완력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뺐는데, 그 미군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알아보고 여기 부두 경비를 맡고 있는 일대대장 김정은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 타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거 별명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 이제 브루스 커밍스는 이 타이거 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군에 복무할 때 그 남양군도 아주 밀림 속에서 열대 우림 아니면 그런 데서 근무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그래서 타이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타이거라는, 영어로 타이거라고 할 때는 그건 아주 센 사람, 무서운 사람, 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거라고 할 때는 막을 수 없다, 이 사람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타이거가 앞으로 가지 뭐 뒤로 내빼는 경우는 없다, 뭐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항상 공격적이라는 거죠. 어그레시브하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거라고 쓰기 때문에 김정은의 성격과 부합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거라는 별명을 미군들이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부정적 낙인을 찍인 것은 우리 국내보다는 주로 브루스 커밍스의 어떤 저서에서 유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그리고 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써져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기본적으로 수정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파가 좌파나 좌익을 탄압하는 어떤 그런 것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국전쟁도 뭐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남북한 내에 내재적으로 뭐 공산 게릴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제주 4.3 사건도 있었고, 또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고, 대구 폭동, 뭐 이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반란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소련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게 명확한 실정에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좀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브루스 커밍스의 그런 어떤 주장, 것이 많이 토대가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브루스 커밍스가 책에서 주로 우파의 어떤 그런 폭력, 그리고 테러, 이게 상징적 인물로 김정은을 내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군조로서 일본군을 나왔는데, 군조 중사로 나온 건데, 군조가 일본군의 잔혹한 어떤 일본 군인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일본군 군조라고 해서 다 그렇게 악질인지, 그건 사실 이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거기에 보면, 책에 보면 무서운 갱스터다, 갱스터라는 거는 미군들이 흔히 하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사나운 짐승 같다, 뭐 무자비하고 광포하다, 뭐 브루틀하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미군하고 김정은 사이는 악연이 많습니다. 이때 영덕 전투할 때 에머리치 미 군사 고문하고 아주 심한 반목을 겪고, 에머리치가 남이 안 죽이면은 내가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목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평양 헌병대장을 할 때는 먼스키
그 미 군정관하고 또 매번 회의할 때마다 충돌할 정도로 서로 간에 반목이 심했죠. 그런 뭐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았다. 브루스 커밍스가 주로 그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는 김정은을 사실 보지도 못했고 한국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근데 브루스 커밍스는 주로 그 무초 주한미 대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간접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김정은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장창국의 어떤 회고록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여기서 또 김정은에 대해서 또 육사 시절 사관생도 시절에 그 성적도 안 좋았다, 뭐 성격도 거칠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또 부정적인 평가에 기여를 하게 되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타이거 김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뭐 지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씩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여수 순천 사건 때는 그 김정은의 부대가 농민, 어민, 여성, 어린이가 포함된 대상자를 막대기나 대나무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또는 숨은 공산 게릴라 토벌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는 김정은 연대장이 명령불복종한 소대장을 적결 처분했다. 그리고 또 미군 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면에서 싸우는 것을 전염병처럼 회피했다. 이게 결국은 그 유격전 전문가의 이야기 관점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을 회피한 것으로만 이야기하면 좀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적군 포로와 공산 게릴라 50여 명을 참수했다. 칼로 뱉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주 부정적 이야기가 굉장히 브루스 커밍스의 저서에 많다는 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가가 정당하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브루스 커밍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을 비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신빙성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밝혔지만은 국군 토벌대가 반란군을 현장에서 사살한 게 39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김정은이가 이게 다 죽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진압군이 토벌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또 포로 1512명 중에서 사형 집행이 152명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뒤늦게 진압에 참여한 김정은에게 책임을 너무 많이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그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어떤 징계를 묻거나 재판에 회부된 사실도 없고 법 위반으로 뭐 거론된 것도 없습니다. 영덕 전투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한미 간의 그 작전을 가지고 충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연대장으로서 교체가 됐지만은 한 달 뒤에는 김홍일 군단장, 김석은 사단장이 또 한미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교체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홍일이나 김석은은 유엔군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난처해가지고 결국 해임을 한 거죠. 그렇게 한미 간의 지휘관끼리 충돌이 많았다는 것은 김정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군에게 하여튼 부정식으로 된 것은 결국은 무초 주한미 대사가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 군사고문 에머리치 중령 역시 또 아주 반목이 심했고 평양 군정관 먼스키 대령과 또 충돌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리로 나서가지고 미군과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 총대를 맸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자기 출세나 무슨 또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앞에 나서다가 미군으로부터 아주 기피 대상으로 이렇게 찍히게 된 거죠.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뭐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좀 남들의 그 깊이 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또 평양 헌병대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북한 주민의 그런 그 북한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한 것을 보면은 정말 투사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자기가 LST를 타고 여수에 상륙을 하는데 그 LST를 몰고 간 그 김소희가 나중에 그 전장을 이탈했다는 제목으로 파면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문관으로 특별히 채용을 해가지고 자기 밑에 두고 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 게 이제 미담으로 전해지고 또 백인협에 또 17년대 그 인천 상륙작전을 도와주고 평양 헌병대장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정언을 통해서 그게 당시에 그 우리 국군 일부 부대 중에서는 그 평양에 와서 점령군 행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승인받지도 않고 그게 보급품이나 이렇게 창고에 있는 걸 털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애를 썼다. 탈선군인은 단속하는데 애를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경북경찰청장 경북경찰국장을 할 때는 그 독도 홍순칠 등이 이제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독도를 지키려 가는데 무장하는 거 또 경찰청장으로서 도와줬죠. 왜냐하면 무장 없이 일본인들이 독도 오는 거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이 1956년도에 이 김정은의 그 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굴을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록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김정은의 기록이 본인이 한 말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와 이승만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유격전 전문가다. 이라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미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병사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전투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미 군사 고문이 훈련하는 걸 좀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지휘관들, 이렇게 작전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마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게 있습니다. 군사 고문이 병사들 훈련하는 거 도와줘야지 이렇게 지휘하는 걸 자꾸 이렇게 제지하고 제한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불평이죠. 그 다음에 1956년도 한국 기독시보의 보도에 보면은 백두산 호랑이 예수 믿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를 합니다. 기독교 장로의 집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공산 게릴라 토벌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적을 죽였지만 그 속에는 선량한 사람도 있었을 거로 본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